특히나 환율은 공공행진을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상승폭을 키우면서 달러원 환율이 1,480원 선에 다시 바짝 다가서는 모습인데 이에 당국과 대통령실 등의 움직임도 극도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먼저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은행이 환율과 관련해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주요 간부들을 소집해 고환율 관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최근 달러원 고환율에 더해 오늘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이면서 원화 가치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데 따른 겁니다. 대책 논의 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강력한 방안이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시장에서는 달러 공급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발표될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 와중에 일본 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네, 일본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0.75%로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문제는 지난 30년간 일본의 초저금리 기반으로 형성된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이 거래가 본격적으로 청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다만 전망은 엇갈립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지면서 미일 간 금리 차는 물론 환차익 기대까지 줄어들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반면 일본이 재정 확대 기조를 유지할 경우 엔화 약세가 이어질 수 있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고환율에 얽힌 당사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단속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어제 대통령실은 수출 대기업들을 불러 환율 상황을 점검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환차익 단속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환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어제 오후에 긴급 간담회가 열렸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김용범 정책실장이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수출 대기업들의 재무 고위 임원들과 모인 자리에서 과도한 달러 보유에 대해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본업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면서 작은 이익을 보려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실장은 지금은 작은 거래로도 충격이 클 수 있다며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우려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어제 간담회에서는 기업들이 올해 남은 기간 내년 초 환전 계획과 올해 연간 수출액, 내년 해외 투자 규모와 조달 방안 등을 공유했습니다. 네, 또 고환율의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되는 게 이른바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투자 행렬이었는데 관련해서 금융당국이 증권사들의 해외 주식 영업 과열에 제동을 걸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어제 금융상황 점검 회의를 가졌는데요. 증권사들이 투자자 보호를 뒷전으로 하고 있다며 문제 소지가 확인되면 즉시 현장 검사로 전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원장은 증권사는 거래 환전 수수료 등으로 매년 이익이 크게 늘지만 개인 투자자의 상당수는 손실을 보고 있다며 특히 해외 파생 상품 투자에서 양상이 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학개미 투자를 부추기지 말라는 당국 경고에 증권사들은 해외 투자 마케팅에서 잇따라 힘을 빼는 분위기로 전해지는데요. 신규 가입 시 해외 투자 지원금 제공이나 수수료 무료 등의 행사를 안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상황으로 알려집니다. 금감원은 어제 해외 주식 거래시장 점유율 상위권인 미래에셋과 메리츠, 키움, 토스증권 대표들을 소집하기도 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환율의 본격적인 상승세는 지난달 초부터 시작됐습니다. 11월 초에 1,430원대였던 환율이 그달 말에는 1,460원으로 올랐고 앞서 보신 것처럼 지금은 1,480원대를 넘보고 있죠. 그런데 이미 지난달부터도 환율이 물가를 밀어 올리는 현상이 본격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 단계의 물가, 생산자 물가가 또 올랐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네, 이번이 벌써 3개월 연속 상승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는 121.31로 전달보다 0.3% 올랐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에 이어 석 달째 오름세인데요. 오른 품목들을 크게 보면 석탄과 석유 제품이 5% 오르고 컴퓨터와 전자기기가 2.3% 올랐습니다. 특히 석탄과 석유 제품은 재작년 9월 이후 2년 2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오른 건데요. 좀 더 구체적 품목으로 보면 방어와 같은 어류 물가가 크게 올랐고요. 반도체와 기름 물가가 전체 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플래시 메모리와 디램이 각각 20%, 15%씩 뛰었고 경유와 휘발유도 10%, 5%씩 상승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AI 관련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계속 확대되면서 반도체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석탄과 석유 제품은 국제 유가가 하락했는데도 오르고 있잖아요. 이게 환율의 영향이죠. 네, 그렇습니다. 환율 상승과 원유 정제 마진 상승 영향으로 석유 제품 가격이 올랐는데요. 한국은행은 수입 원재료나 중간재 가격 상승이 국내 생산 원가를 올려서 생산자 물가에 간접적인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재료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소폭 내렸지만 수입 물가의 환율 상승 영향이 전반적으로 반영된 결과인데요. 이달에도 고환율이 이어지면서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자 물가부터 밑상에 걸렸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는 보통 3개월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것처럼 생산자 물가는 3개월 연속 올랐죠. 소비자 물가도 본격적인 상승세를 시작할 시기가 다시 다가오고 있다는 건데 실제로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튀김류 가격을 크게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이게 물가와 직접 연관은 없지만 일종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튀김류가 얼마 만에 오르는 겁니까? 네, BHC 치킨은 가맹점에 치킨 튀김류로 공급하는 해바라기유 15kg의 가격을 기존 75,000원에서 9만 원으로 20% 인상합니다. BHC의 튀김류 인상은 지난 2022년 7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바라기유 가격이 급등한 이후 3년 반 만입니다. BH 측은 그동안 해바라기유 국제 시세가 30% 인상됐고 고환율까지 더해지면서 원가 부담이 최대 40%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점주들의 원가가 오르면 결국은 치킨 값을 올릴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일단 BHC 본사는 튀김류 인상은 소비자 가격과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BHC는 지난 6월부터 가맹점주가 배달 치킨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자율 가격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BHC 측은 점주들에게 가격 인상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계획이지만 최근 인건비와 배달앱 수수료, 여기에 주재료값 부담까지 커진 점주들로선 치킨 가격을 높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다음으로 소비자 금융생활과 밀접한 소식들 전하겠습니다. 은행 예금의 원금 보장 안정성과 증권투자 상품의 수익성을 모두 챙길 수 있다는 기대를 받았던 종합투자계좌 IMA가 출시됐습니다. 대기했던 수요가 몰려들면서 첫날에 벌써 2천억 원 넘는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어제가 출시일이었죠. 일단은 이게 새로운 상품이다 보니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IMA가 뭔지부터 전해주시죠. 종합투자계좌 IMA는 증권사가 고객 예탁금을 모아 모험자본 등 기업금융 자산에 투자하고 운용성과 일부를 고객에게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첫 상품을 출시했는데 어제 하루에만 가입액이 2,2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손실이 나더라도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갖는다는 게 특징입니다. 은행처럼 예금자 보호법으로 보장받지는 않지만 사실상 보장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만기 시 고객에게 원금을 돌려주도록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판매 증권사가 파산하거나 영업정지 같은 지급 의무 불이행 사태를 막지 않는 한 원금 보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준 수익률, 즉 증권사가 목표로 삼고 기대하는 수익률은 4%입니다. 수익률이 4%보다 높을 경우 초과 수익분에 대해 증권사에서 성과 보수를 40% 떼갑니다. 네, 그런데 이게 해지 시점과 세금 등이 막판의 변수였는데 결국 상품에서는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IMME 상품은 중도 해지를 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 한투에서 나온 상품의 경우 중도의 해지가 불가한 상품입니다. 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 예탁금을 받고 2년간 그 자금을 운용하는 구조로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한투증권은 채권 등 안전상품의 기본 투자금을 깔고 회사채나 인수금융, 기업대출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IMA 투자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돼 만기 때 15.4%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만기된 해에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이 총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SBS 비즈 윤재입니다. 돈을 잘 불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잃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보이스피싱에 속아 평생 모은 돈을 억울하게 잃는 일이 최근에도 비일비재합니다. 이에 금융회사가 과실이 없어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물어주게 하는 강력한 법안이
곧 발의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디까지 물어줄지 또 면책 기준은 뭔지가 쟁점이었는데 윤곽이 나왔습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네, 은행권에서는 피해액 전체를 다 배상하는 건 어렵다라는 분위기였는데 결국은 정부안 그대로 간다면서요? 네,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금융사가 잘못이 없더라도 피해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 책임제가 피해액의 최대 100%까지 물어주는 방향으로 도입될 전망입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주 화요일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을 법제화하는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여당에서 최소 2건 발의될 예정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할 법안에는 금융사가 피해액의 최대 100%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의 후속 입법입니다. 네, 다만 최대 보상 한도가 100%라는 것이지 모든 100% 보이스피싱 피해를 다 보상하겠다 이건 아닐 텐데 면책 조항이나 배상 한도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해외 사례와 마찬가지로 중대한 피해자 과실이 있는 경우엔 금융사를 면책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금융사가 피해 예방 절차를 충분히 준수했는데도 피해자가 금융사의 경고를 무시하거나 신고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까지 배상하도록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만 금융사들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울 만한 배상 한도에 대해선 법안 발의 전까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같은 법 개정안을 발의할 당정 보이스피싱 대책 TF 간사 조인철 민주당 의원 안도 큰 방향은 같은데요. 법안이 이제 발의되는 단계라 정부가 밝힌 연내 법제화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은행권은 정부 발표 이후 대형 로펌까지 선임해 제도의 민법 위반 여부를 따졌는데 입법 자체를 저지하기보단 향후 시행령 등 세부 사항에서 요구 사항을 전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쿠팡이 지난해 말 회사 이용 약관에 서버 불법 접속 등에 대한 면책 조항을 슬그머니 추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공분이 일었었죠. 이후에 국회 질타와 정부의 개선 권고 등이 이어지자 결국 다음 주부터 논란의 약관을 손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약관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네, 쿠팡은 오는 26일부터 이용약관 내 해킹, 불법 접속으로 인한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제38조 7항의 내용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이 조항을 새로 추가한 이후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아왔는데요. 이 조항을 검토한 국회 입법조사처는 해당 조항이 약관규제법과 어긋나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유권 해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약관 심사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까지 연이어 나서 개선을 권고하자 결국 원상복귀로 백기를 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약관 수정으로 쿠팡은 스스로의 이용 약관에서도 해킹으로 인한 손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책무와 관련된 근거 조항도 보강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기존 약관에는 개인정보보호 책무와 관련해 회사가 자체 마련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른다라고만 밝혔는데요. 변경 약관에는 개인정보 처리 절차 및 기준과 개인정보 관리, 고의,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 등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명시해서 법적 책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 소비자의 알 권리도 강화합니다. 앞으로 약관 개정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내용일 경우 적용 7일 전 쿠팡 앱이나 웹사이트에 공지하는 것 이외에도 적용일자 30일 이전까지 이메일이나 SMS 등을 통해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직접 알리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이번 주 안에 쿠팡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개선 권고 조치 결과를 제출받을 예정이라면서 필요시 추가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약관을 고치는 IT 기업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방향이 반대입니다. 카카오가 내년부터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 패턴과 기록을 반강제로 수집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가뜩이나 각종 정보 유출로 불안감이 커진 요즘 논란이 될 만한 행보인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네, 우선 무슨 이용 패턴을 수집하겠다는 겁니까?
네, 카카오는 내년 2월 4일부터 SNS나 게시판, 온라인 콘텐츠 제공 서비스, 위치 기반 서비스 등 카카오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서 이용자들의 이용 기록과 이용 패턴을 수집하기로 약관을 개정해 안내했습니다. 카카오톡 내 프로필 등 피드 게시글이나 오픈 채팅, 쇼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 전반에서 이용자들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집된 이용 패턴은 카카오가 자체 분석해서 맞춤형 광고 등에 쓸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약관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된 지점과 또 카카오의 입장은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먼저 해당 약관은 일주일 내 거부하지 않으면 자동 동의로 간주됩니다. 서비스 개선을 위해 수집한다고는 하지만 거부해도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다시 말해 옵트아웃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앞서 딥시크도 딥시크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이용 패턴 등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도록 해서 반발에 직면했고 결국 개선한 바 있습니다. 카카오는 약관으로 전제 조건을 만들었고 추후 개별 서비스가 출시되면 개별 동의를 받는다는 입장입니다. 카카오는 새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카카오 서비스 전체 약관에 근거를 만든 거라 보면 된다라면서 약관으로는 효력이 없고 추후 서비스가 나오거나 새 기능이 추가되면 개인정보 수집과 분석에 대한 개별 동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건설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특히나 과거 높은 인기로 국민 자격증으로까지 불린 공인중개사들도 한파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올해도 부동산 시장의 고강도 규제가 이어지면서 이런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네, 우선 전체적으로 부동산 서비스 산업의 사업체를 봤을 때 얼마나 줄었습니까? 네, 지난해 부동산 서비스업 사업체는 약 28만 2천 개로 전년 대비 500여 개 줄었습니다. 부동산 서비스업은 개발업과 임대업, 공인중개업 등으로 나뉘는데요. 특히 지난해 공인중개 서비스업 사업체가 10만 7,400여 개로 전년 대비 5.8%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인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1년 사이 11,000명 감소했습니다. 또 공인중개사 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영업 중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10만 9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1만 명 아래로 떨어진 건 5년 2개월 만입니다. 네, 이런 부동산 업계 분위기가 악화된 주된 배경이 뭡니까? 네,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로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0년에서 2021년 대비 주택 거래가 크게 줄어든 영향입니다. 주택 거래량은 공인중개사 수입과 직결되는데요. 지난 2020년 전국 주택 거래량이 128만 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지난해는 64만 건으로 절반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올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유로 연이어 고강도 규제를 내놓으면서 거래는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6억으로 제한한 6.27 대책을 내놨고요. 투기 우려가 적은 서울 외곽까지 전역을 토어제로 지정한 11호 대책까지 내놓아 공인중개 시장 한파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자신의 집이나 남는 방을 관광객 등에게 빌려주는 공유 숙박. 이건 현재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내국인까지 확대하는 안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네, 이게 기존의 일부 지역에만 임시로 허용되던 걸 확대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외국인만 허용되고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서울과 부산에서만 내국인 숙박이 임시 허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정부는 서비스 산업 TF에서 관광산업 활성화와 다양한 숙박 수요 충족을 위해 내국인까지 허용하는 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해당 내용이 내년도 정부 경제성장 전략에 반영될 전망입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정부는 연내에 관련 법안을 마련해 내년 의원 입법 발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후 법안이 무리 없이 통과되고 각종 절차 등을 거치면 2027년쯤 실시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유 숙박을 내국인까지 허용하는 배경이 뭡니까? 네, 서울과 부산 외에 다른 관광지에서도 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적을 때 내국인까지 받고 싶다는 요청이 꾸준히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모텔 등 고객층이 겹칠 수 있는 다른 숙박업계의 반발이 예상돼 추진이 쉽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정부는 법 개정 과정에서 업계와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미국이 예상보다도 낮은 소비자 물가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이에 고무된 백악관은 이를 트럼프 대통령의 공으로 돌렸지만 데이터의 신뢰도를 두고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일단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11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1년 전보다 2.7%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다우존스에서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3.1%를 크게 밑도는 수치고 9월 수치보다도 낮았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1년 전보다 2.6% 올라 이것도 9월보다 낮았습니다. 이는 2021년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예상보다 둔화된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오자 백악관은 전 정부인 바이든 행정부 때의 위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지표 신뢰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지표는 미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 여파로 예정보다 늦게 발표됐는데요. 노동통계국은 관련 예산 편성이 중단돼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하면서 10월 CPI를 제대로 집계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상 CPI 발표 때 담겼던 데이터가 일부 빠지거나 비조사 데이터가 쓰였다고도 덧붙였는데요. 특히 주거비와 임대료 항목이 과소 추정됐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데이터의 신뢰성을 둘러싼 불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 보는 대표적인 지표인 물가 지표의 신뢰성에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11월 CPI가 미 연준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도 금리 향방을 가르는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